미래를 보는 창 JTV. 안녕하세요. JTV 제이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머니의 그 흐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금 최근 그 금융위기 관련 또는 경제 관련해서 여러 그 매체들에 대한 댓글을 확인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대중들의 심리가 좀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 사람들의 그 댓글의 그 성향들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경기 침체가 오는지 미리 어떻게 아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건 절대로 미리 알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년간 침체가 온다고 이제 떠들어대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대로 된 적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뭐 지금에서도 이 금융위기 또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대로 될 것 같지 않다. 한마디로 이제 거짓말이란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위기가 온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상황에서는 위기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마 3번은 2번이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떠들어 댔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왔죠. 그래서 이것과 같이 연관돼서 그렇게 위기가 온다는 걸 떠들어 대봤자 그걸 아는 상황에서는 위기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위기는 이제 버블이 최고조에 있을 때만 이제 오는데 지금은 버블이 커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이미 지난 위기를 겪었는데 미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 같은가? 금융위기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뭐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대중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잘못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대로 된 그 예측,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아예 없진 않지만 굉장히 극소수예요. 극소수다 보니까 정말로 제대로 적재적소에 경고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까지 다 무시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번, 3번 빼고는 나머지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영상부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는지 예측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다.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제대로 분석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지 말지 이거를 대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사이클만으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 이제 메인이 되고 거기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같이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미리 알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전문가들의 잘못이고요. 3번도 역시 전문가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대중들이 갖게 된 그런 불신들. 그리고 버블이 최고조여야만 하는데 지금은 버블이 커보지 않는다. 이건 뭐 근거 없는 거죠. 제가 버블이 지금 굉장히 큰 상태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데이터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2008년 위기 당시에도 이런 내용은 많았죠. 뭐 쉽게 오지 않는다, 위기 같은 거. 그리고 미국의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문제는 미국이 아니죠. 인간이죠, 인간. 인간은 항상 반복된 실수를 합니다. 이거는 뭐 탐욕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의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관건인데 현재 상황까지는 제어된 적이 한 번도 없죠.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결국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이클로 만들어지면서 경기 침체는 주기적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대중들의 심리를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위에는 최소한 금융 위기를 대비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위기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이것도 좀 웃긴 게 위기를 온다고 알면 뭐합니까? 준비를 해야지.
준비 안 하고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만 있는 것만으로 대비가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2008년 금융위기였습니다. 2006년 말부터 계속 커다란 위기가 온다 계속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엔 대비 안 했죠. 사람들이 다 무시했죠. 그래서 위기가 왔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실행에 옮겨야 된다. 만약에 사람들이 위기가 온다는 것을 많이 아는 상태에서 실제로 대비까지 했다면 위기가 굉장히 쉽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이미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근데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제 채널 안에서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채널 밖으로 나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위기가 온다는 것을 체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안다고 해도 실제로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주식 자금 흐름들을 보면은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누적된 자금 흐름을 보니까 유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굉장히 최근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규모의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작년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주식시장의 반등은 있었지만 모든 자금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반등이 있었다면 누군가는 팔 겁니다. 판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그 반등을 이용해서 차익을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금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똑똑한 자금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주식자금 흐름을 보면은 뭐 여기는 뭐 주식자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상호펀드 같은 레버리지 자금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일단 지난 위기 2008년 때 위기 때 유출됐던 그 자금 이제 규모로만 따져 봤을 때 지금 최대입니다. 최대. 최근 10년 동안 있었던 유출됐었던 그런 그 횟수가 대체적으로 한 3번이 되거든요. 일단 마지막 그 위기였던 2008 금융위기, 그 다음에 유로존 위기, 그 다음에 2016년에 정치적으로 좀 많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위기가 좀 왔었죠. 근데 이때 순간들보다도 지금 더 많은 자금 유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점을 깼죠, 규모상으로. 그리고 채권 펀드. 이제 채권이라고 한다면 이제 안전자산이죠. 지금 안전자산 최근 5개월 동안의 그 변화를 보면은 굉장히 급격한 자금 유입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으로.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흐름은 마찬가지로 최근 10년 동안 본 것 중에서 단기간에 가장 급격한 유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자금들이 다 채권 시장으로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채권 시장으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다. 스마트 머니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MF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머니마켓 펀드거든요.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거는 그 5년 이하의 단기 국채 펀드입니다. 지금 어쨌든 채권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국채에 투입하는 펀드가 지금 거의 사상 최대입니다. 2011년 유로존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리고 2016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눈에 띄죠. 굉장히 눈에 띄고 이 정도의 그 자금이 갑자기 단기국채 펀드로 이제 조성이 돼서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으로. 지금 이 단위가 지금 100만 달러잖아요. 보면은 이제 10억 달러, 1000억 달러가 넘죠, 지금. 단위로 보면은. 100이 넘었으니까.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 유입 규모는 5주 만에 발생된 거예요, 5주 만에. 그러니까 한 달이 살짝 넘은 기간 동안 채권 시장으로 거의 쓸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중무역, 노딜로 끝나면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미중무역 협상 상황을 보면은 거의 전면전 상태로 계속 확전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의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 세 가지를 누적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은 이퀄티 자금, 주식 자금이나 뭐 사모펀드 자금 이런 쪽에서는 계속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고, 작년 말부터.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으로는 마찬가지로 작년 말부터 갑자기 순유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채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는 괜찮았다가 그 12월에 결정적으로 10월 이후부터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지금 거의 2천억 달러가 좀 넘은 상태죠. 2,200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자금 상황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엄청난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뭐 사모펀드 이런 자금들은 계속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다 스마트머니예요. 스마트머니.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지금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 한 달은 굉장히 눈에 띄게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JP 모건에서 제공하는 경기 침체 모델이거든요. 경기 침체 모델이 총 3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 일단 첫 번째로는 요거죠, 가장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모델인데, 이번 사이클이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60%에 지금 육박했습니다. 경기 침체 확률이. 그 옐드 커브, 이 수치로만 봤을 때만.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코노믹 데이터는 지금 남색이거든요. 남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초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대체적으로 한 50%였거든요. 50%였는데 이제 주식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살짝 낮아지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 고개를 들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채 시장입니다. 회사채 시장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 그 경기 침체 확률이 마찬가지로 이거는 작년 말에 그 12월 달에 미국 시장이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서도 자금 이탈이 계속 가속화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침체 확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는데, 이제 트럼프가 폭락 방지팀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때부터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이 수치도 확 내려왔는데, 이 수치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5월달부터. 그래서 이 3가지 경제 모델이 다 고개를 든 상태로 지금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 근거한 경기 침체 모델은 60%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2019년의 연준 금리 전망치와 2020년의 연준 금리 전망치의 그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일단 그 파란색이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인데 지금 마이너스 0.235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상태에서는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0.64, 그러니까 0.5가 지금 넘죠. 내년까지 최소 두 차례 이상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총 2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미국 최대 은행인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3차례 금리 인하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이 연준금리 전망치 이 지수를 보면은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2019년에 그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2020년에는 두 차례 이상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는데 이건 이제 현재 기준일 뿐이고요. JP모건에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그리고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계속 수치가 악화될 거잖아요. 악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것까지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리 인하 전망치와 잠재된 금리 인하 전망치를 모두 합산했을 때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JP모건과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그 외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그 관세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6월 FOMC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아마 점도표가 수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수준으로 점도표가 수정될지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6월 FOMC 때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그런 멘트를 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 6월 FOMC가 이제 진행이 되면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 미국계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 번스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그 금융 위기 또는 경기 침체에서는 기존의 그 2008년 금융 위기 때 사용했던 정책들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향후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 도래 시에 금융당국은 급진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기존 양적 완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훨씬 공격적인 정책을 실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양적 완화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리고 공격적인 양적 완화가 될 거라고 이미 작년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그 AB 자산운용사에서도 지적을 한 겁니다. 지난 3차례 양적 완화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로 금융시장은 역사상 가장 긴 강세장을 누렸습니다. 근데 실질 경제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았죠. 이런 양적 완화 자금들이 자산시장에만 효과를 줬기 때문에 실제 우리에게 중요한 성장 동력은 수준 이하로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양적 완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실패한 양적 완화 정책을 연준에서 그대로 사용할 리 없다라고 AB 운용사도 그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계가 현재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려는 경향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저금리 효과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모형의 경기 부양은 전반적으로 지쳐 보인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더욱 공격적인 통화 정책 수단이 고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AB 운용사의 진단으로 이런 시도는 경기 침체뿐 아니라 포퓰리즘의 확산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MMT, 현대통화이론이죠. MMT는 경제를 도약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거는 레이 달리오도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112번 영상인가요? 그때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죠. AB 운용사 역시 이제 다가오는 경기 침체 또는 금융 위기를 통해서 중산층이 붕괴가 가속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양극화가 더욱 심하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 환경 그리고 사회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면 정치적으로도 어쩔 수 없죠. 좋든 싫든 MMT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이제 공통분모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음 경기 침체 이후에 부양하게 될 것은 자산시장이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벌어지는 빈부격차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줘야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AB 운용사가 예상하는 급진적 통화 정책은 뭐가 있느냐? 총 3가지로 압축이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방금 언급해드린 MMT 도입,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준 높은 양적 완화. 일단 MMT는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렸고, 이전 영상들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MMT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런 MMT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 그리고 정치 풍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레이 달리오는 이런 부분을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잘 설명을 해줬었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는 아직 확정되고 있진 않지만 일단 AB 운용사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연준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 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를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다음 단계를 검토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게 되면 조금 다른 문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상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MMT 도입만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금리 도입까지 한다. 그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실제로 좀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기존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 지급 준비금을 쌓을 수 있는 자산 매입과 이제 관련이 있었죠. 여기에는 뭐 국채, 그리고 MBS, 지난 금융위기를 만들었던 주택저당증권을 이제 매입을 하면서 양적 완화를 이제 시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경제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냥 은행 시스템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양적 완화 정책에서 한 단계 높은 양적 완화를 시행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직접적인 분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MMT 도입과 수준 높은 양적 완화는 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해드리면 직접적인 분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 양적 완화는 이제 자산 매입 형태라고 본다면 좀 더 한 단계 수준을 높인다면 자산 매입과 더불어서 실제 개인 은행 계좌에 디지털 형식의 돈을 직접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MMT 이론을 근거로 한 양적 완화가 이제 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러한 형태의 양적 완화는 제가 QE5 정도에서 시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죠. 이유는 일단 기존에 사용했던 자산 매입 형태의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넘어가지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음 연준에서 진행할 급진적인 통화 정책이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될 거다라고 AB 운용사가 좀 정리를 했네요. 그리고 이러한 급진적인 통화 정책을 하게 되는 이제 배경은 무엇이 될 건가? 이제 예상을 한 건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연준에서는 결국 이런 급진적인 통화 정책을 촉발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면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정책들. 일단 기존에 실패한 정책들은 그대로 사용할 리가 만무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형태의 그 정책들을 새로운 실험이라고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실험이 이제 우리 세계에 도입이 되면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자금 흐름, 특히 스마트머니 자금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AB 운용사가 얼마 전에 CNBC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은
일단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그러니까 10년물과 3개월물 같은 경우에도 점점 그 역전폭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가속화되고 있고 결국 마이너스 0.3을 돌파해서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는데 지금 금요일 날에 그 멕시코 관세 문제 이것이 터지면서 미국 시장을 또 하락을 시켰고 그리고 6월 5일에 그동안 인도에게 주었던 관세 혜택을 폐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세 혜택을 폐지할 걸로 예상이 돼요. 6월 5일 날.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좋은 그 모멘텀을 불러올 수 있는 그 어떤 뉴스도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특히 미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흐름이 계속 연결이 된다면 G20에서도 굉장히 냉기류가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중 사이에. 이런 것들도 같이 판단을 해보고 결국 6월 FOMC와 6월 말에 나오는 각종 지표들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반기에 원래 빠르면 연말, 내년 초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상황이 계속 가속화될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어느 시점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이 문제가 계속 악화된다면 3분기에도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우리는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측해서 끝나지 않고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예측 잘해봐야 대응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가오는 경기 침체를 잘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